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구속된 코인업체 관계자 유모 씨에 이어서 오늘 유 씨의 아내도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주범인 이경우가 이들 부부의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대포폰 등 관련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우로 꼽혔던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가 오늘 새벽 1시에 구속된 뒤 경찰은 이어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아내 황모 씨를 오전 8시쯤 체포했습니다. 강도와 살인을 사주한 혐의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주범 이경우가 유 씨 부부 부탁을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흘 전 유 씨 부부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서 쓰인 걸로 추정되는 대포폰 등 전자기기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착수금 4천만 원과 관련한 유 씨 측 주장도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 씨 측은 이경우에게 돈을 준 건 2021년 9월이라며 범행 1년 반 전이라 사건과 관련이 없고 그저 빌려준 돈이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거래와 별개로 지난해 9월 범행을 모의할 당시에도 착수금 명목의 돈이 오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경우가 범행 전후로 유 씨 측을 찾아가 6천만 원을 요구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경우가 성공보수 명목의 돈을 추가로 요구한 건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구속된 유 씨와 이경우의 대지 조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이 배후로 지목된 부부까지 체포하면서 수사 선상에 오른 6명은 모두 사실상 검거됐습니다. 이제 수사는 이들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은 가상화폐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민영 기자입니다. 이 사건 배후로 지목된 부부 유모 씨와 황모 씨는 2020년 11월 피해자와 함께 한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국내 4대 코인 거래소 가운데 한 곳인 코인원에 상장한 피코인입니다. 유 씨 부부와 피해자는 피코인의 초기 투자자로 함께 다른 투자자들까지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갈등은 곧 시작됐습니다. 상장 뒤 10,000원까지 오른 피코인이 순식간에 폭락해 휴지 조각이 되면서 투자 피해를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피해자는 황 씨가 시세 조종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부 투자자들과 함께 황 씨가 묵던 호텔방을 찾아가 약 1억 9천만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주범격인 이경우도 당시엔 함께 황 씨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사기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황 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투자금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역시 이들 부부가 시세 조종을 한 탓에 코인이 폭락했다며 고소를 준비하던 중 이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코인을 둘러싸고 이어진 갈등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먼저 구속된 이경우 등 4명을 내일 검찰에 넘기고 유 씨 부부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수중 공격 무기 시험 결과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량되면서 사정권이 더 넓어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군 통신선에는 이틀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바닷물과 잘 구별되지 않는 검은 물체가 떠 있습니다. 북한이 비밀병기라고 하는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수중 공격정입니다. 이 비밀 병기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무려 29차례의 무기 시험을 직접 지도하셨으며 북한은 수중에서 폭파 시험을 했다며 오늘 3번째로 공개했습니다. 이번엔 71시간을 1000km를 움직여 바닷속 목표한 곳에서 정확히 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름도 헤일 2형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치명적인 타격 능력이 완벽하게 검증됐습니다. 이 전략무기 체계는 진화되는 적의 각종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위협을 제거하며 전문가들은 실제 몸체 길이가 더 길어졌고 자망거리도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항구에 출발해서 일본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또 원거리에 있는 항모단이나 상륙 강습함까지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탐지하기 어려운 수중 무기로 타격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군의 대비도 시급해졌습니다. 수중으로 침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위협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삼축 체계를 계속 보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 수중 무기를 선보인 오늘 아침 북한은 군 통신선 통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군은 기술적인 문제일 가능성도 열어두곤 있지만 한미 연합 훈련 뒤 연이틀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사흘간 대만 포위 군사 훈련에 들어갔는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에 대한 반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희훈 기자입니다. 중국 군함이 포격음을 울리더니 앞으로 나아갑니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스이 대변인은 오늘 대만 섬을 둘러싸는 형태로 8일에서 10일 전투 경비 순찰과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 대변인은 이어 이번 훈련이 대만 독립분열 세력과 외부 세력의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거부하는 대만을 겨냥한 행동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에 대만군도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맞섰습니다.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도 가동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발단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차이 총통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과 만났습니다. I'm optimistic that we will continue to find ways for the people of America and Taiwan to work together to promote economic freedom, democracy, peace, and stability in Asia. 차이 총통은 어제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만은 세계와 교류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我们让国际社会看到，在面临压力与威胁的时候，台湾会更团结，绝对不会因为受到打压而屈服，更不会因为受到阻碍而停止跟世界交流。 차이 총통의 방미 도중인 지난 6일에도 중국은 항공모함을 대만 동부 해역에 보내는 등 무력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도 니미츠 항공모함을 대만 해협으로 급파하는 등 양안 갈등 속에 미중 간 힘겨루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오늘 오전엔 좀 쌀쌀했지만 오후엔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미세먼지도 적은 주말이다 보니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일대는 한껏 들썩였는데요. 프로축구 K리그 경기에 가수 임영웅이 시축에 나서면서 경기장엔 4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몰렸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프로축구 서울과 대구가 맞붙은 오늘 오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라이벌 경기에 가수 임영웅까지 시축을 위해 경기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기 시작까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껏 들뜬 관객들이 서둘러 입장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팀이 이길지 너무 궁금하고 저 친구랑도 같이 왔는데 친구가 오늘 인형탈을 쓰고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재밌는 경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영웅은 경기 시작 전 시축에 나서면서 관중석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왼발로 강한 킥을 날린 임영웅은 관중석을 향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어 하프타임엔 관중들을 위한 특별 공연도 펼쳤습니다. 이날 경기는 평소 축구 팬으로 알려진 임영웅이 뜬다는 소식에 일찍이 예매 전쟁도 벌어졌습니다. 주요 좌석 입장권은 티켓 오픈 단 1분 만에 전부 매진됐고 하루 만에 3만 장이 팔렸습니다. FC 서울 측도 관객이 4만 명을 넘을 거라고 예상하는 등 기대감을 끌어모았습니다. 프로축구 경기장에 관객이 4만 명 넘게 모인 건 2016년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남산 둘레길에서는 가족 걷기 행사가 열리는 등 도심 곳곳도 나들이 객들로 붐볐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맑고 선선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번째 원숭이 도창 바이러스 엠폭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전 5명은 모두 해외 유입을 통해서였는데 이번 감염자는 최근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환자라 국내 지역 사회 감염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확진자는 지난 3일 피부 발진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거쳐 어제 엠폭스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앞서 5명의 국내 확진자들은 해외 유입 등을 통해 감염됐습니다. 반면 이번 6번째 확진자는
최근 3개월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전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 중인 방역당국은 오는 1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증상이나 또는 그 낫는 과정들, 치사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엠폭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열이 나고 피부에 수포가 생깁니다. 2급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첫 환자는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합병증 없이 퇴원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인종과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 이후 엠폭스라는 병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다음 주면 세월호 참사 9주기입니다. 오늘 오후 열린 행사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참석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김지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앞. 세월호 9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유가족들과 시민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사 이후 9번째 맞이하는 봄. 유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지옥을 경험했던 우리 엄마 아빠들은 결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끝으로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주장하며 참사 이후 벌어졌던 사찰과 조사 방해 등 국가 폭력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등학생은 어느새 대학생이 돼 추모 현장을 찾았습니다. 기억 교실을 둘러볼 때 그때 어떤 한 분의 생애를 둘러보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오고 또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추모 행사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국가의 재난과 안전에 대한 방침과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왜 상세히 말하지 않고 서로 넘기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세월호 기억 공간이 있는 서울시 의회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참사 9주기인 다음 주 일요일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9주기 기억식이 열립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대전에서 만취한 차량이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길을 가던 어린이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린이 1명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사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분주히 현장을 오갑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어린이 4명이 차에 치였습니다. 이 가운데 9살 어린이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 살려야 된다고 막 큰일 났다고 해가지고 뛰어봤는데 자전거 타고 가던 아이 하나하고 그다음에 걸어가던 아이 여자아이 한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대략 그 두 아이가 크게 다쳤었어요. 다른 나머지 3명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집니다.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원래 겨울에만 왔다 가는 철새였는데 가지 않고 한 곳에 눌러앉은 민물 가마우지라는 새가 논란입니다. 개체수가 눈에 띄게 늘면서 머무는 곳마다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참다 못한 지자체가 유해동물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전 대청호의 무인도,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하얗습니다. 범인은 나무 위를 점령한 까만 새,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새떼의 배설물이 섬 전체를 뒤덮으며 나무와 잎이 말라 죽는 백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배설물이라고 하죠. 그게 요산이라고 해서 그 독성이 좀 있다고 해요. 가지를 잘라서 자기 둥지 재료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래를 닮은 이 섬은 몇 년 전만 해도 초록빛이었지만 지금은 원래 빛깔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될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데가 또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경기 양평의 족자섬도 그런 곳입니다. 민물 가마우지가 나무마다 둥지를 틀고 섬을 장악했던 3년 전 모습입니다. 지금과 비교해보니
새의 숫자는 크게 줄었지만 머물렀던 자리는 나무가 죽어 민둥하게 변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물고기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입니다. 수심 2m까지 잠수해 먹잇감을 찾는 먹성 좋은 사냥꾼입니다. 물갈퀴도 이용하고 순간적으로 목을 빠르게 앞으로 내밀면서 도망가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서 상당히 사냥을 잘하는 종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에게도 눈엣 가십니다. 새떼가 강 곳곳을 차지하고 물고기를 사냥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던 잡고기 종류들이 거의 고갈된 상태예요, 지금. 자기가 먹지 못하는 고기들 구리로 찍어가지고 상처를 내서 죽여놓기 때문에. 민물 가마우지는 과거 200마리 수준의 겨울 철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곳곳에 텃새처럼 자리 잡으며 32,000마리로 개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계속 하천의 물을 가두면서 깊게 했거든요. 잠수라는 이런 민물가마우지에게 좋은 서식 환경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밤섬을 뒤덮은 배설물 때문에 봄마다 대규모 물청소를 벌이고 속초시는 초토화된 섬을 다시 살리려 나무를 심습니다. 강원도는 민원이 빗발치자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사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달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물 가마우지 괴롭히는 방식으로 해서 분산을 유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갖고는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포획하는 방법을 좀 써야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둥지를 없애 번식을 억누르는 등의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달까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따져본 뒤 유해동물로 지정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죽기 직전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은 164만여 명. 이렇게 인간다운 죽음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호스피스들은 적자에 허덕이거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66 박주찬 씨는 지난 4년간 암세포에 맞서기 위해 64번 방사선 치료를 견뎠습니다. 토하고 쓰러지고 막 기어다니다가 조금 일어날 만하면 또 항암하고. 온몸으로 암이 퍼진 지난 겨울 치료를 멈췄고 호스피스에 들어와 삶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고맙고 이런 거 천사가 없다는 거. 부인은 고통스러운 치료를 붙잡아온 날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고생 안 시켰을 건데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죽는데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곳이 저는 이곳이라고 생각해요. 박 씨는 지난달 이곳에서 가족들에 둘러싸여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서를 쓴 사람이 164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들 다수가 호스피스에서의 마지막을 희망합니다. 호스피스에선 투석이나 방사선 같은 적극적 치료를 멈추고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종교인이 함께 환자의 마지막을 돌봅니다. 여러 직종들의 접근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환자의 통증이 줄어들죠. 요양병원은 그런 접근은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하지만 박 씨와 같은 말기암 환자를 받는 국내 호스피스 전문 기관은 107곳, 입원 병상 수는 1,500여 개로 호스피스 대상 질환 사망자의 20% 정도만 거쳐갑니다.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대형병원에서는 안 하죠. 왜 적자가 나느냐? 그럼 임금이 안 맞아요. 국내 호스피스에 입원할 수 있는 암 환자들은 요양급여의 5%까지만 부담하다 보니 다양한 돌봄을 위한 추가 비용은 병원이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최근 3년 사이 호스피스 전문기관 6곳이 폐업했습니다. 롯데 의료재단도 사회공헌을 내걸며 호스피스 센터를 운영했지만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호스피스 보조 인력 수가와 보조금을 현실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네, 이번 주 내내 설전이 오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화법을 놓고서 설전이 계속 오갔죠. 네, 한동훈 장관 화법을 풍자하는 웹툰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화제가 됐었죠. 네. 일단 지난 대정부 질문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을 여러 번 불러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하시던 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위원님이십니다. 왜 바뀌신 거죠? 수사가 부족하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돈 주는 장면 녹음된 사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저 앞서 저희가 짧게 봤지만 그 한 장관 특유의 또 화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반문을 하거나 이제 역질문을 하거나 뭐 이렇게 추임새도 들어간다거나 그런 특유 화법이 있습니다. 곧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앞서 이제 화면에도 나왔던 질의를 했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되든 안 되든 초등학교 아이들 말싸움하듯 한다고 비판을 했고요. 김의겸 의원은 이런 비유도 했습니다. 저는 조선제일검은 너무 편파한 수사를 해서 그런 별칭은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 오늘 말하는 걸 보면서 조선제일혀다. 이걸 듣고 한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덕담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저도 덕담 한마디 드리면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유 있게 좀 받아칩니다. 자,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풍자 웹툰까지 화제가 됐다는 거고요. 그렇죠. 편의점에 간 한 장관이 이제 직원과 나누는 가상의 대화 그런 건데 보시면 이제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건 어떻게 하시죠? 이제 이런 식입니다. 한 장관의 반문 화법을 비꼬는 그런 내용인 거죠. 한 장관도요 이걸 이제 봤다고 합니다. 저는 공적 인물이니까 저는 풍자의 대상이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거 얘기 나와서 국민들께서 더 질문과 답변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다. 굉장히 자신감을 좀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한 장관의 화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를 내리실 테니까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다음 키워드 준비해 오셨죠? 네, 보시면 이제 벽이 회전을 하면 금고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일 전두환 씨 비자금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손자 전우원 씨의 주장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무슨 007 영화 속 그렇죠. 장면처럼 막 들어가면 뭐 열려 있고 막 비밀 통로 있고 이런 건데 연희동 자택에 저런 금고가 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우원 씨는 폭로를 시작하면서부터 금고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온갖 꼼수를 부려가며 연희동 자택을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숨겨놓은 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벽이 회전을 하면 뭘 밀면 금고, 비밀 공간이 있다는 주장까지 한 겁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전우원 씨는 방송에서 연희동의 이제 자택 구조를 직접 이제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 씨가 공개했던 영상 속의 스크린 골프장의 위치까지도 이제 설명을 했고요. 말도 안 되게 넓은 규모다 보니까 뭘 밀면은 뭐가 또 공간이 있을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전 씨 어머니 최모 씨도 옷장 문인지 뭔가 있는데 그거를 쭉 밀면 벽이 회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전두환 씨 비서들이 목동 아파트 한 채씩을 받아갔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충격적인데 일단 어쨌든 전두환 씨의 추징금 환수는 막혀 있는 상태고요. 전 씨가 2년 전에 사망을 하면서 추징 절차가 이제 중단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추징금 2,205억 원 중에서 1,280억 원은 추징을 했고 아직도 900억 원 넘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 등의 상속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 3법이 국회에서 발의는 됐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우원 씨의 폭로를 계기로 다시 한번 논의가 되겠지만 어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담하기 어렵다. 이것 또한 좀 지켜봐야 될 이슈로 보여집니다. 네. 박진규 기자가 또 가져와 주시죠. 자,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인생에 관한 명언과 함께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의 마음에 남은 작품이 있죠. 하나의 바둑 용어에 불과했지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은 미생이란 단어의 이 작품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미생의 윤태호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미생 시즌2 웹툰을 매주 연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제 4년 만에 새 단행본도 나왔고요. 이번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기업에 들어가면 인생이 다 필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뭐 거의 매년 퇴직을 하고 있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꿈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계를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이들이 다 합류를 해서 작은 회사에서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로 중소기업 이야기로 시즌2를 했죠. 네. 제가 봤던 메시지 중에 미생을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과 종사자들이 희화되거나 비하되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좀 힘을 주고 싶어서 미생이라는 작품을 좀 하고 싶다고. 네, 힘까지 제가 뭐라고 힘까지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미생 시즌1도 원래 그런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회사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그들이 실제 일하는 모습을 최대한 비슷하게 묘사를 하면 이 만화를 보시는 독자분들이 내가 누구 같겠다, 내가 오부장 같겠다, 오과장 같겠다. 투영해서 볼 수 자기를 투사하겠구나. 그다음에 시즌2에서는 회사가 미생 자체인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오너 리스크가 있는데 대부분 이 한 명의 오너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지게 됐을 때는 이 회사는 움직일 수가 없는 회사가 되는 거죠. 건강이 거의 리더십이다라고 말씀하신 걸 또 제가 봐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궁금했던 게 윤태호 작가님이 정의하는 꼰대는 무엇일까? 꼰대는 이거 맞고 이것만 열려있는 사람이 꼰대겠죠.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어쨌든 꼰대인 것이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그분 입장에서는 그들 입장에서는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스쳐 지나갔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내 말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 나이 때문에 웃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근데 작가님은 내가 꼰대인가? 야, 내가 이렇게 한 게 조금 꼰대 같았나라고 생각을 본인도 좀 하십니까? 항시 그런 생각은 30분, 20분 뒤에 와요. 집에 갈 때,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와,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괜히 웃어준 건가? 이런 생각. 그때 그 표정이 다 복기가 되면서 또 했네. 뭐 이런 식의 반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꼰대가 아니라는 근데 걸. 또 해요. 그 다음 타이밍이 되면 또 해요. 예. 매번 하는 거죠, 그냥. 예. 후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고 말버릇이 됐어요. 이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말이. 그럼 리더와 꼰대의 다른 점은 책임을 지는가 안 지는가의 차이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걸 창작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야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해봐 이랬단 말이에요. 어떤 현장에서든지.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진짜 리더라면은 이 자리에 왜 모였고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결론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꼰대는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니네 다 이야기해봐. 자, 너부터 시작해. 1번. 이게 이제 꼰대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명쾌해요. 이런 비유들이. 이번에 리더십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좀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시즌2가 이제 총 3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착, 출장, 결혼. 지금 출장을 부분을 출장 부분 연재 중이신데 사실 결혼, 요건 또 어떤 얘기 나올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겠어. 어떤 사람은 난 결혼은 하기 싫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고민 자체도 결혼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좀 현실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뭐 전업주부를 목표로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건지 아니면 맞벌이로 할 건지 이랬을 때 아이는 가질 건가 말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텐데 미생 시즌2가 드라마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마음 같아서는
실제 지금 뭐 대사를 쓰거나 이럴 때 저도 모르게 이성민 배우님의 목소리로 오부장의 대사를 쓰고 임시완 씨의 목소리 톤으로 그분의 어감으로 대사를 쓰고 나레이션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싶기는 해요. 이 작은 중소기업, 이 조그만 회사에 복닥복닥 이분들끼리 지지고 볶는 이야기를 보고 싶기는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미생이 많은 직장인들에게 어떻게 좀 읽히길 바라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지. 가장 좋은 창작물은 보는 사람 각각의 심상에 자기만의 언어로 이것에 대한 결과가 좀 남는. 그러니까 보고서 와씨 나 이거 괜히 봤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 봤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 만화의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네. 잊혀지지가 않네. 좀 이랬으면 좋겠다. 예. 특히나 또 작가님이 남기시는 명언들이 또 마음에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통찰력 있는 작가님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우영우 기억하시죠? 그 주인공처럼 자폐가 있는 19소년이 바이올린에 빠졌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오른 무대에 관객들은 매진과 기립박수로 답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바이올린 현을 바라보고 음에 집중하는 동안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음이 부드러워지면 눈 감은 표정도 함께 부드러워집니다. 열정과 냉정을 오가는 바이올린 연주자 19살 소년 공민배군입니다. 멋진 연주는 뭐죠? 민배군에게? 나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 네, 그리고 진정한 마음도. 이 소년 5살 때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는 아이 맡길 곳이 필요했고 9살 때 음악학원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한 2시간, 2시쯤 마치고 이제 피아노 학원 가면은 한 4시, 5시까지 거기서 바이올린을 하신대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2시간만 더 맡길 수가 있겠다. 우연히 시작한 바이올린에 민배군은 곧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5시간씩 혼자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안 듣기는데 이 친구는 뭐가 듣겨요. 여기 굉장히 예민해서. 그래서 귀를 이렇게 막고 살았거든요. 이 바이올린을 하고 고친 게 너무 많아요. 일단 귀를 안 막아요. 소년은 밝아졌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민배군의 연주, 서울시향 차기 음악 감독으로 예정된 대가의 눈에 띄었습니다. So pure and beautiful. And the orchestra is also very moved by this. He's a really wonderful violinist. 민배군은 어제 서울시향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매진됐고 관객은 모두 일어섰습니다. 어쩌면 이 자폐 소년의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늘처럼 전국이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정도로 쌀쌀하다가 낮 기온은 최대 22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얼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